옛날 어느 작은 마을에 처녀 총각이 살고 있었다. 하루는 총각 칠복이가 나무하러 산에 가보니 마침 처녀 순심이도 나무를 캐러 와 있었다. 주위를 둘러보니 사람들은 아무도 없고 딱 둘뿐이었다. 칠복이는 엉큼한 생각이 들어서 수작을 꾸미기 시작했다. 순심아, 너 나물 다 캤니? 응, 너는 나무 다 했니? 응, 그러면 우리 점심이나 같이 먹자. 둘은 자연스럽게 적당한 곳에 자리를 잡고서 가지고 온 점심 보자기를 풀었다. 그런데 칠복이는 무얼 좀 알았던 모양이지만 순심이는 맹한 구석이 있어서 남녀의 일에 관해서는 잘 알지 못했다. 칠복이가 넌지시 말했다. 순심아, 나 저기 옹달샘에 가서 물을 좀 마시려고 하는데 나를 좀 붙잡아 줄래? 그래, 칠복이는 옹달샘에 가서 갑자기 바지를 벗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물 먹는데 옷은 왜 벗어? 순심이가 묻자 칠복이가 둘러댔다. 혹시라도 물에 빠져서 이 옷을 적시면 어떻게 입어? 그러니까 미리 벗어놔야지. 응, 그렇구나. 칠복이는 넙죽 엎드려 물을 마시다가 뒤에 있는 순심이를 향해 소리쳤다. 물 마시기가 힘이 드네. 순심아, 내 다리 사이에 살꽁지가 하나 달려있는 게 보이지? 그걸 꼭 잡아줄래? 그렇지 않으면 물을 못 마시겠다. 순심이는 뭣도 모르고 그 살꽁지라는 것을 잡았는데 처음에는 작았던 것이 자꾸 빳빳해지면서 점점 굵어지는 것이었다. 당황한 순심이가 말했다. 아이고 칠복아, 살꽁지 터진다. 물 좀 그만 마셔라. 살꽁지 터진다. 살꽁지 터져. 그렇게 물을 다 마신 후 순심이가 칠복이에게 말했다. 그런데 칠복아, 옆 동네 돌쇠 살꽁지는 두 손으로도 안 잡히던데 너는 한 손도 남네. 옛날 어떤 과부가 있었는데 몹시 음기가 강하여 큰 물건을 가진 남자를 찾고 있었다. 옛말에 코가 큰 사람은 물건도 크다 하였으니 어디 코가 큰 사람을 찾아봐야겠다. 하루는 장에 가서 오가는 사람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있었는데 코가 큰 사람이 보이지 않아 실망하고 있었다. 저녁 무렵이 되어 갈 때 어떤 한 사람이 지나가는데 행색은 초라하였으나 그의 코를 보니 보통 사람의 코보다 몇 배나 되어 보였다. 드디어 찾았네. 찾았어. 이에 여인은 몹시 기뻐하며 이 사람이야말로 물건이 매우 클 것이라 생각하고 가머니설로 유인하여 집으로 데리고 왔다. 과부는 산에 진미를 차려놓고 저녁을 대접한 후에 밤이 되기를 기다렸다. 차린 것은 별로 없지만 맛있게 드시구려. 처음 만난 내게 이런 대접을 해주니 정말 고맙소이다. 그리하여 과부는 드디어 사내와 즐거운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그런데 의외로 그 사람의 물건이 어린 아이의 것과 같이 작아 쾌감을 느낄 수가 없었다. 과부는 분함을 참지 못하여 아니, 코가 이렇게 큰데 물건은 어린 아이만도 못하다니. 내가 속았네. 속았어. 하고는 사내를 책망하였다. 차라리 저 큰 코로 하는 것이 낫겠네. 낫겠어. 하고는 남자의 얼굴 위에 엎드려 코를 그곳에 들이밀어 보니 오히려 남자의 물건보다 훨씬 좋아서 자유자재로 문지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러는 동안에 첫 딸기 울고 날이 밝기 시작하자 여인은 그 남자를 얼른 쫓아내었다. 어디서 그런 물건을 달고 사기를 치는 것이오? 얼른 나가시오. 남자는 세수도 못한 채 쫓겨나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데 길가에서 마주친 사람이 그의 얼굴을 보면서 아니, 무슨 놈의 미음이 온 얼굴에 묻어있어. 당신은 미음을 입으로 먹지 않고 코로 마셨소. 이에 당황한 남자가 둘러대길. 그러니까 의원이 그러는데 코에 미음을 바르면 피부도 좋아지고 복이 온다고 하지 않겠소? 옛날 매우 나이 들어 가는 기가 먹은 재상이 있었다. 그런데 그 집에 한 어린 여종이 있었는데 손자며느리의 교전비로 매우 곱고 아름다웠다. 그래서 늙은 재상은 그 여종을 흠모하고 사랑하는 정이 샘솟게 되어 누가 봐도 그것을 눈치챌 수 있을 정도였다.
아들 내외가 이를 알고서 부친께서 그 여종만 보면 그와 같이 귀여워하고 사랑하시니 그 아이로 하여금 하룻밤 수청을 들게 하여 위로해 드리는 것도 효성을 다하는 길이 아니겠소? 하고 상의한 뒤 그 여종에게 분부하여 너는 오늘 저녁에 대감마님을 모시고 수청을 들도록 하여라. 하고 깨끗이 목욕시켜 방 안에 들게 하였다. 그날 밤 아들과 손자가 늙은 재상을 걱정하여 방안 동정을 살피고 있었다. 하지만 재상의 물건이 서지 않고 물러서 도무지 일이 진행되지 않았다. 재상이 힘을 주며 말했다. 이제 들어간 것 같은데 맞느냐? 이에 여종이 들어가지 않았사옵니다. 라고 대답하니 또 계속해서 시도하며 이제 들어갔느냐? 그러나 여전히 들어가지 않았사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이에 아들과 손자가 답답히 여겨 소리를 낮추어 분부하기를 이번에 물으시면 들어갔다고 하도록 하여라. 하고 여종에게 소곤거렸다. 그 직후 또 재상이 물었다. 이제 들어갔느냐? 하니 여종이 네, 이제 들어갔사옵니다. 하고 대답하자 재상이 기뻐하며 힘을 주니 물건이 방바닥에 닿아 싸늘하게 느껴졌다. 이에 재상이 여종의 귀에 대고 말했다. 에이야, 내 것은 이상하게도 싸늘한 것을 보니 아마 여름철에 알맞은 것인가 보구나. 그렇다면 겨울철에 맞는 여종이 한 명 더 있어야 하겠는걸? 옛날 아주 더운 어느 여름날 옷을 벗고 낮잠을 자고 있는 아버지의 그것을 딸아이가 보고 말았다. 궁금한 딸아이가 어머니에게 어머니, 어머니, 저한테는 없는 아버지한테 달려있는 저것이 뭐예요? 하고 묻자 난감한 어머니가 얼떨결에 대답하기를 저것은 그러니까 저것은 말이지 창자라는 거다. 창자. 그 뒤로 10수년이 지난 후 딸은 몰락한 가난한 양반집으로 시집을 가게 되었다. 그리고 시집 간 지 1년이 지난 어느 날 딸이 수척해진 얼굴로 친정에 찾아왔다. 어머니는 반갑기도 하고 걱정도 되어 딸에게 물었다. 그래, 시가떼기 가난한 살림이라 여러 가지 어려운 게 많지. 하며 걱정하며 물었다. 그러자 딸이 대답하길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번에 서방님이 과거에 급제하여 이제 집안이 먹고 살만해졌어요. 그래, 그거 정말 다행이구나.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더니. 그런데 얘야, 근데 너의 표정은 왜 그리 어두운 것이냐? 하고 어머니가 물으니 딸이 한숨을 쉬며 대답하길 집구석이 먹고 살만해지면 뭐 하겠어요? 서방님의 창자가 하도 시원찮아서 행복하지가 않아요. 옛날 어떤 마을에 덕망 높은 대감이 있었다. 하루는 대감마님이 젊은 선비들을 모아놓고 가르치는 자리에서 말했다. 모름지기 사내란 점잖음을 제일의 덕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라오. 다들 잘 아시겠소? 하고 일장연설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때 대감, 내 잠시 들어가도 될까요? 하고는 안방마님이 갑자기 방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이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밖에서 들으니 점잖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 이렇게 들어왔어. 하며 부인은 자세를 고쳐 앉는 것이었다. 그리고는 젊은 선비들이 보는 앞에서 대감마님에게 되물었다. 그런데 대감께서는 밤과 낮이 어찌 그렇게 다루어? 부인의 말에 대감마님과 선비들은 무슨 영문인지 몰라 어리둥절했다. 부인은 당황한 대감이 눈짓하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짐짓 크게 소리쳤다. 당신은 밤만 되면 자꾸만 나한테 달려들면서 낮만 되면 그렇게 점잖아지는 그 저희가 무엇이요? 이에 당황한 대감마님이 말하길 그건 밤에는 당신 얼굴이 잘 보이지 않으니 그런 것이 아니오.
옛날 어느 한 선비가 남쪽 지방을 유람하던 중 동문수학하던 친구가 수령으로 있는 어느 고을에 당도하게 되었다. 이에 친구가 환영 잔치를 베풀었는데 좋은 음식이 차려지고 예쁜 기생도 옆에 와 앉았다. 오랜만에 친구가 왔으니 잘 놀다가 가시게. 그러나 마침 그날이 선비의 부친의 기일인지라 오래 놀지 않고 조금 있다가 빠져나와 그냥 돌아왔는데 수청 들던 기생이 가만히 따라와 숙소까지 온 것이었다. 선비가 그냥 잠자리에 들려다가 옆에 앉아있는 기생을 보니 그 아름다움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이에 선비가 속으로 은근히 생각하기를 기일이고 무엇이고 내 저것을 그냥 덮쳐버릴까? 아니면 윤리에 어긋나니 그만두어야 하나? 하고 밤이 깊도록 생각하며 결정치 못하다가 밤중에 드디어 참지 못하고 이불 속으로 수청 기생을 끌어들여 자신의 물건을 세워 기생의 몸 깊은 곳 부드러운 살 속으로 밀어넣어 결합하고 말았다. 그러나 생각해보니 돌아가신 부친께 죄를 짓는 것 같아 기분이 영 개운치 않았다. 그리하여 곧 물건을 빼며 가만히 말하기를 오늘은 내 부친의 기일이라 이렇게 거두어 중단하는 것을 이해해다오. 내 뒷날 다시 와서 밤새도록 잘 놀아줄 것이니라. 이 말을 들은 기생은 떨치고 일어나 화를 내면서 큰 소리로 외쳤다. 아니, 선비님, 도둑이 이미 남의 집에 들어왔다가 물건을 훔치지 못하고 도망간다고 능히 도둑의 이름을 면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는 크게 선비를 꼬지졌다. 이에 선비가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아니 음식을 사기 전에 맛 좀 보았다고 도둑이라니 정말 너무한 것이 아니오. 옛날에 한 처녀가 신랑감을 지나치게 가리다가 그만 홍기를 놓쳐 노처녀가 되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중매가 들어오면 가리지 않고 시집을 가겠다고 마음먹었다. 하루는 중매쟁이 노파가 찾아왔는데 처녀가 신랑감을 워낙 가린다는 소문을 들었기에 아예 네 사람의 신랑감의 목록을 가지고 온 것이었다. 이보시오 낭자, 한번 들어보구려. 한 총각은 공부를 많이 해 문장가로 알려진 선비라오. 그리고 다음은 말타기와 활쏘기를 잘하여 소문이 난 씩씩한 무인이라오. 중매쟁이 노파가 여기까지 설명을 하며 살피니 노처녀의 눈치가 별로 좋아하는 것 같지 않았다. 그리고 다음은 물이 항상 고여있는 저수지 아래에 비옥한 농토를 많이 가진 부잣집 아들인데 아무리 날이 가물어도 이 집 논에서는 수확을 많이 올리지. 그 다음은 그러니까 뭐랄까? 낭자가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는데 마지막 총각은 정력이 매우 강한 청년이라네. 뻗어 나온 물건에 돌을 가득 담은 큰 주머니 끈을 걸고 허리를 움직여 빙빙 돌리면 그 돌 주머니가 머리 위까지 넘어서 휙휙 돌아가는 그런 청년이라오. 낭자 어떻소? 이 넷 중에서 한번 배필 감을 골라보구려. 설명을 들은 노처녀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공부를 많이 해. 문장을 잘 짓는 선비는 뜻이 넓어서 안에 고생만 시킬 테고 활을 잘 쏘는 무인은 전쟁에 나가 죽을 수도 있지요. 저수지 아래 좋은 논을 가졌다 해도 물 마르는 흉년에는 어쩔 돌이 없을 테고 저는 돌을 담은 주머니를 걸어 머리 위까지 돌린다는 그 억센 청년이 맘에 꼭 든답니다. 그래, 알았네, 알았어. 그런데 말이지, 그 억센 청년은 돌 주머니를 돌리다 그만 머리를 맞아 바보가 되었다더군. 옛날 어느 마을에 노총각과 노처녀가 결혼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신랑이 첫날 밤에 아무래도 신부가 의심스러웠다. 분명 누군가 지나간 자취가 있을 것이야. 이렇게 생각한 신랑은 신부로 하여금 실토를 하게끔 만들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신랑은 손으로 신부의 그곳을 어루만지며 아래 구멍이 심이 좁으니 칼로 찢고 나서 내 물건을 넣어야겠네.
하고선 가지고 있던 칼을 꺼내어 신부의 아래를 찢는 신용을 하자. 이에 크게 놀란 신부가 떨면서 말하길. 아니, 건너 마을 김자수댁 막내 아들은 찢지 않고서도 능히 구멍에 잘 넣고 결코 작다는 말은 하지 않더이다. 하고는 얼떨결에 과거를 실토하였다. 그리곤 오히려 화를 내며 천천히 살살 밀어 넣으면 잘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어찌 그 나이 먹도록 그런 것도 모른단 말이여. 하고는 도리어 신랑을 나무라는 것이었다. 이에 당황한 신랑이 얼떨결에 말하길. 네, 그러니까 뒷집 김과부랑 할 때는 쑥쑥 잘 들어가던 것이 조금 이상해서 말이지.